군인인 시아버지를 존경해서 군대의 길을 걷게 된 며느리가 부당한 이유로 군부대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고 우연히 면회를 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3스타 군단장인 시아버지가 부대를 개박살내고 부조리한 군대를 개편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7년 11월의 파주는 일찍 찾아온 겨울의 심술로 가득했다. 비무장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책의 긴장과 수십 년 묵은 분단의 역사를 머금고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일종의 무게를 가진 칼날이었다. 육군 제25보병사단 비룡부대의 수색대대 막사는 그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회색빛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기상, 총기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30분, 당직사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생활관의 공기를 찢었다.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 강하나 하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26,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계급장이, 그리고 가슴에는 수색대대 유일의 여군 분대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함께 달려 있었다. 아침 점호는 언제나처럼 일사불란했다. 최전방의 매서운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병사들의 입김 사이로 강 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분대 점호 끝. 인원보고 이상 무. 보고를 받는 중대장의 눈빛에 짧은 신뢰가 스쳤다. 강하나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원하는 것은 동정이나 배려가 아닌 오직 실력으로 얻어내는 인정뿐이었다. 점호가 끝나고 분대원들을 이끌고 통신창고로 향했다. 오늘의 주된 과업은 야간 매복 훈련을 위한 통신장비 점검이었다. 분대원인 김상병이 PRC의 999K 무전기를 꺼내자 강 하사는 익숙하게 안테나를 결합하고 주파수 동기화 상태를 확인했다. 분대장님, 어제 세팅해둔 채널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 송수신 감도부터 체크해. 특히 비문 사용 시 혼선 여부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녀의 지시는 명료했다. 군더더기 없는 그녀의 모습에 분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임무에 몰두했다. 강하나는 단순한 지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장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문제점을 찾아내는 해결사였다. 오랜 연인이었던 남편 시진의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강직한 군인의 모습을 그녀는 스스로에게서 찾고 싶었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군인의 길을 택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의 며느리이자 대한민국의 부사관이 되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쌓아올린 자부심의 성벽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야, 우리 강 하사. 아침부터 아주 쌩쌩하네. 역시 군인은 최전방에서 구르면서 커야 돼. 안 그래? 등 뒤에서 들려온 능글맞은 목소리에 강 하사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황인철 중사였다. 31살의 그는 작전 능력만큼은 대대에서 손꼽히는 베테랑이었지만 그 능력의 이면에는 시커먼 뒤틀림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좁은 통신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강 하사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 쳤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미세한 저기와 힘이 실려 있었다. 황 중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 에이스 분대장 일하는 거 보러 왔지. 근데 말이야 강 하사.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분대원들 얼굴이 말이 아니네. 여자가 너무 독하면 애들이 힘들어해. 분대원들이 애써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장비에 코를 박았다. 공개적인 칭찬 뒤에 교묘하게 섞인 비난. 황 중사의 전형적인 화법이었다. 그는 강 하사가 여자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는 여군이 아니라 군인으로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떠들었고 단둘이 있을 때는 참모총장 백이라도 있냐? 왜 너만 잘난 척이야? 라며 노골적인 시비를 걸었다. 강 하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응은 곧 패배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무전기 배터리 전압을 체크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황 중사는 혀를 차며 창고를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그가 남긴 불쾌한 공기가 창고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상병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분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신경 쓰지 마. 점검이나 계속해. 그날 오후 야간 매복 훈련 최종 브리핑이 끝나고 강 하사는 추가 장비를 챙기기 위해 혼자 창고로 향했다. 어둑해진 창고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쪽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황 중사였다. 강하나, 너 아까 브리핑 때 중대장님한테 보고한 거 말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 왜 내 허락도 없이 작전 반경 수정을 건의해? 내가 통신 담당 선임이야. 내가 선임이야? 황 중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고 통신 음영 지역이 발견되어 긴급히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강 하사의 논리적인 대답에 황 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내년 때문에 훈련 계획 다 꼬였잖아. 잘난 척도 정도껏 해야지.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놀이터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짝.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아온 손바닥이 그녀의 왼쪽 뺨을 강타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고 귀에서는 쇠가 부딪히는 듯한 이명이 울렸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에 비틀거리자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 하사가 충격과 분노로 그를 노려보자 황 중사는 오히려 비웃음을 흘렸다. 정신 차리라고. 내년 때문에 오늘 밤 훈련 망치기만 해봐. 그땐 이걸로 안 끝나. 그는 자신의 주먹을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창고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지독한 수치심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우는 것은 진정한 패배였다. 그녀는 황급히 위생모를 깊게 눌러쓰고 창고를 나섰다. 분대원들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도 이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훈련이 끝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생활관 침상에 쓰러지듯 누웠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뺨의 멍은 시퍼렇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때 진동으로 해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는 내 사랑 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남편이었다. 지금은 오후 시간일 터였다. 받지 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자기야 앉았어? 훈련 늦게 끝났나 보네. 화면 가득 남편의 다정한 얼굴이 나타나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울컥 솟구쳤다. 강 하사는 일부러 조명이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돌리며 최대한 밝게 대답했다. 응, 방금 끝났어. 보고 싶네, 우리 남편. 나도. 얼굴 좀 보여줘.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아, 맞다. 자기야. 나 어제 야간 훈련하다가 나뭇가지에 좀 긁혔어. 얼굴에 상처 좀 났는데 혹시 아버님이 전화하셔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얼굴? 많이 다쳤어? 병원은 가봤고? 걱정이 가득한 남편의 목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그냥 살짝. 금방 나아. 아버님 괜히 최전방에 있는 며느리 다쳤다고 하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알았어. 그래도 몸 조심해, 하나야. 당신은 내 전부니까. 짧은 통화를 마치고 화면이 까맣게 변하자 강 하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의 상처를 삼켰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언젠가 시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녀의 굳은 다짐은 시퍼런 멍처럼 차가운 파주의 겨울밤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지만 부대를 감싼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간부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부산했고 무전에서는 알 수 없는 코드명이 오갔다. 강하나는 밤새 부어오른 뺨을 감추기 위해 평소 하지 않던 옅은 화장까지 해야 했다. 컨실러로 멍 자국을 덮으며 그녀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방패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리기엔 너무나 얇고 위태로웠다. 같은 시각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거대한 참모총장 집무실.
박정훈 대장은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결제하다 말고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달력의 한 지점에 머물렀다. 11월 17일 며느리 생일이라고 아내가 적어놓은 붉은 동그라미가 유독 눈에 띄었다. 며칠 전 독일의 아들 시진과 나누었던 통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님 하나가 최전방이라 그런지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저 타지에서 아내를 걱정하는 아들의 투정이려니 넘겼지만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여자의 몸으로 거친 수색대대에서 버티는 것이 오죽 힘들까. 자신이 군인의 길을 걸어왔기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군복 입은 모습을 동경해 군인이 된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늘 안쓰러웠다. 박정훈 대장은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1군 사령부 시찰. 강원도 원주였다. 파주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헬기로 이동한다면 잠시 경로를 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대령. 내일 시찰 일정에 변동이 있네. 원주로 가기 전에 파주 25사단에 잠시 들렀다 가야겠어. 비공식 방문일세. 사단에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기동 경로 변경 가능성만 알려두게. 목적지는 도착 직전에 내가 직접 통보하겠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의 결심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최전방 부대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25사단 사령부의 육군 참모총장 이길 오전 부대 상공 통과 예정. 경로 변경 가능성 있음이라는 한 줄짜리 극비 전문이 하달되자 사단 전체가 뒤집혔다. 경로 변경 가능성이라는 말은 군에서 높은 확률로 방문하겠다는 뜻과 동의어였다. 사단장은 그 길로 전투지휘실에서 밤을 새울 각오를 했고 예하부대에는 전 부대 환경정비 및 병력 상태 최상급 유지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수색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대장은 아침부터 전 간부를 소집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나? 참모총장께서 우리 대대를 그냥 지나치시겠어? 아니면 헬기에서 내리시겠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 중대 지금부터 막사구석의 먼지 한 톨까지 없애도록. 병사들 관물대 전투화, 복장 상태, 두발 상태까지 전부 확인해. 대대 전체가 마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것처럼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대청소에 투덜거리면서도 분주하게 손을 놀렸다. 강하나는 분대원들을 이끌고 생활관 정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혹시라도 참모총장이 자신의 분대를 지나가다 멍든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부대 전체의 문책 사유가 될 터였다. 그녀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인철 중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을 다그쳤다. 똑바로 못해. 거기 페인트 벗겨진 거 안 보여? 빨리 덧칠해. 야 강하나. 그는 강하나를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너 얼굴꼴이 그게 뭐야? 총장님 눈에 띄기만 해봐. 너나 나나 끝장인 줄 알아. 알아서 잘 숨어 있든지 아니면 의무실에라도 처박혀 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강하나의 가슴에 박혔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처럼 숨어야 하는 이 상황이 지독하게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이 조직의 생리상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전 부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자 모두가 하늘을 쳐다봤지만 헬기는 대대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고는 멀어져 갔다. 안도의 한숨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순간 대대 위병소에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다. 상황실. 위병소 보고. 현재 육군 참모총장 지휘 차량 대대 정문 통과 중. 헬기는 기만이었다. 대대장은 연병장으로 뛰어나가며 외투를 여몄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검은색 KU-900 지휘 차량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의전 장교가 달려가 뒷좌석 문을 열자 별 넷이 박힌 전투모를 쓴 박정훈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부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힘이 있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이진섭 육군 참모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박정훈 대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야전 군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막사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대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질책이 떨어질까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박정훈 대장이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부대에 강하나 하사라고 있겠지. 예상치 못한 말에 대대장은 귀를 의심했다. 강하나 하사? 자신의 대대여군 부사관의 이름이 왜 참모총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가? 네. 아, 예. 있습니다, 총장님. 면회 좀 하러 왔네. 조용한 면회실로 안내하게. 박정훈 대장의 말은 명령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대대장을 지나쳐 막사 건물로 향했다. 그 순간 대대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하나 하사. 육군 참모총장의 예고 없는 방문. 면회. 단순한 격려 방문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행정보급관이 숨을 헐떡이며 통신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강 하사. 강하나 하사 어딨어? 부르셨습니까, 행보관님? 장비 정비에 몰두해 있던 강하나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행정보급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너 지금 빨리 대대장실 옆 면회실로 가봐. 아주 높은 분이 너를 찾으신다. 저를 말입니까? 누구신지. 가보면 알아. 빨리. 행정보급관은 더 설명할 겨를도 없다는 듯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강하나는 영문도 모른 채 면회실로 향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남편이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아니면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삐걱이는 면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강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창가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장 어렵게 느끼는 단 한 사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자 자신의 시아버지인 박정훈 대장이었다. 그녀는 차렷 자세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경례 구호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총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박정훈 대장은 평소 공관에서 보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아라. 딱딱하게 굴지 말고. 지나가는 길에 우리 용감한 며느리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들렀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강하나는 그 다정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뻣뻣하게 걸어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았다. 박 대장의 시선은 그런 그녀의 얼굴, 화장으로 애써 가렸지만 완벽히 숨겨지지 않은 왼쪽 뺨의 푸르스름한 흔적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 생일이 며칠 안 남았더구나. 시진이 녀석은 멀리 있으니 이 압이라도 챙겨야지. 그가 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강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작게 대답했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박 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래, 군 생활은 할만하고 선임들이나 동료들과는 잘 지내고. 네, 모두 잘해주십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대답이었다. 그녀는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박 대장은 그녀의 바람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정면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아가, 그 얼굴은 어찌 된 것이냐?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강하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 이건 어제 야간 훈련 중에 나뭇가지에 좀 긁혔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뭇가지라. 박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면회실의 공기가 압축되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강하나의 옆에 서서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내가 군 생활 40년이다. 훈련하다 다친 상처, 총 맞고 포탄 파편에 스친 상처까지 수천, 수만 개는 봤다. 넘어져서 생긴 멍은 저렇지 않아.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는 더더욱 아니고. 그의 차가운 음성이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저건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 같구나. 그것도 아주 강한 힘이 실린. 정확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병사들의 거짓말과 변명을 꿰뚫어 보아온 야전 지휘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강하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의 틈새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부름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단단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그동안 겪었던 폭언, 교묘한 따돌림, 그리고 어제의 폭행까지. 서러움과 분노, 수치심이 뒤섞인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박정훈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인자한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적진을 마주한 장수의 냉혹하고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이자 부하가 군대라는 이름 아래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흐느끼는 며느리의 어깨에 가만히 올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강하나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작전폰을 꺼내들었다. 암호화된 군용 전화기, 그의 권력과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2번 울렸다. 참모총장이다. 면회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곧 25사단 비룡부대를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정훈 대장의 전화기 너머로 감찰실장의 숨막힌 듯한 침묵이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현장에서 직접 내리는 명령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참모총장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실려 있었다. 지금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 헌병단, 법무실의 최정예 인원으로 특별 합동조사단을 꾸리게. 모든 과정은 대외비. 자네가 직접 지휘하고 1시간 내로 헬기를 이용해 25사단 수색대대로 진입하게. 보안 유지가 생명이야. 사단장에게는 내가 직접 통보하겠네. 이상. 박 대장은 감찰실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깨를 떨고 있는 며느리 강하나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분노로 들끓는 속내와는 달리 그의 행동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다음 통화 버튼을 눌렀다. 25사단장과의 직통 라인이었다. 나다. 지금 당장 자네 부대 수색대대 면회실로 오게. 5분 주겠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 대장은 용건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5분 후 군기가 바짝 든 지휘 차량이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거의 구르다시피 차에서 내려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 됐다. 박정훈 대장은 그의 경례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네, 저 아이가 누군지 아는가? 사단장은 영문도 모른 채 강하나 하사를 쳐다보았다. 수색대대 강하나 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다. 네. 사단장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박 대장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네 부대 선임 부사관이란 작자가 내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그런데 자네는 자네 예하 지휘관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자네 부대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군. 사단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총장님 그건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사건에 대한 25사단장의 지휘권을 정지시킨다. 육군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겠어.
자네는 조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고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단장실에서 대기하게. 이해 있나? 없습니다. 두성 장군이 일개 하사 앞에서 일국의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박탈당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58분 후 파주의 고요한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수리온 헬기 2대가 수색대대 연병장에 착륙했다. 동시에 대대 정문으로는 검은색 세단과 헌병 마크가 선명한 작전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들이닥쳤다. 육군본부 합동조사단 완장을 찬 헌병과 감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막사로 흩어졌다. 지금부터 수색대대 전 장병 및 간부들은 하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생활관 및 사무실에서 대기한다. 부대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전 인원의 휴대전화를 즉시 수거하겠다. 조사단의 서슬 퍼런 외침에 부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훈련 준비를 하던 병사들, 행정 업무를 보던 간부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어제까지 자신들의 왕국이었던 부대가 순식간에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황인철 중사는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참모총장 방문에 따른 보여주기식 감찰이겠지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조사단원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유희나 타협도 없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헌병 수사관 2명이 들어와 정확히 그를 향해 걸어왔다. 황인철 중사 되십니까?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황 중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그 계집애가 꼰지른 건가? 아니야, 참모총장한테까지.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헌병들의 강압적인 눈빛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박정훈 대장은 강하나를 데리고 자신의 지휘 차량으로 향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며느리의 어깨를 그가 단단히 붙잡았다. 아가, 아무 걱정 말거라. 지금부터는 저들이 두려워할 시간이다. 그는 강하나를 자신의 부관에게 인계하며 사단 내 가장 안전하고 독립된 비옥휴독 신장교 숙소로 옮겨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차에 오르기 전 강하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썩어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비장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뒤로 한 채 25사단 비룡부대는 날개가 꺾인 채 기나긴 폭풍의 밤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수색대대 본부중대 사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육군본부 합동조사단의 임시 신문실로 변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녹음기, 그리고 두꺼운 서류철만이 놓여 있었다. 그 맞은편에 앉은 황인철 중사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후임 지도를 위한 훈계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베테랑 헌병 수사관은 그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서류철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강하나의 멍든 뺨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황 중사. 후임 지도를 위한 신체 접촉이 사람 뺨에 이런 선명한 손바닥 자국을 남깁니까? 그건 강 하사가 엄살을 부리는 겁니다. 워낙 약한 애라 조금만 부딪혀도.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수사관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3개월 전 황 중사분대의 한 일병이 발목 인대 파열로 국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었다. 공식 보고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딤. 하지만 조사단이 확보한 동료 병사의 익명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황인철 중사가 전투와 발로 해당 병사의 정강이를 차는 것을 목격했음. 황 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견고했던 방어선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조사단의 칼날은 황인철 한 명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대대 전 병력과 간부를 대상으로 한 1:1 심층 면담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입을 굳게 닫았다. 보복이 두려웠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군대의 오랜 악습이 그들의 혀를 묶고 있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끈질겼다. 그들은 면담 대상자들에게 박정훈 대장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보여주었다. 본 진술에 대한 모든 비밀은 육군 참모총장의 권한으로 보호되며 진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함. 총장의 이름이 가진 무게는 실로 엄청났다. 꽁꽁 얼어붙었던 침묵의 카르텔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강하나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황 중사의 만행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동기 부사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황 중사는 상습적으로 강 하사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여군이라는 점을 들먹이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대의 현실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렸다. 뒤이어 다른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황 중사의 과거 폭행 사례,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 심지어는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소환된 중대장 김영훈 대위는 책상 앞에서 진땀을 흘렸다. 부사관단 내부의 일이라 제가 깊이 개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사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존중? 김대위, 자네가 지휘관이야 아니면 직무유기범이야? 조용히 신문을 지켜보던 감찰실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조사단은 김 대위가 강 하사의 고충을 듣고도 황 중사 성격 알잖나. 내가 좀 참아라고 말했던 통화 기록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대대장 역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발뺌했지만 그의 책상 서랍에서는 실적이 저조한 간부 명단에 강하나의 이름이 포함된 서류가 발견되었다. 그녀를 문제 간부로 낙인 찍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려 했던 증거였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황인철이라는 나쁜 사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실적을 위해 폭력을 묵인하는 성과주의,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으려는 지휘관들의 무사한 일.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25사단 수색대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임시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던 박정훈 대장은 참담함에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어두운 환부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뿌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터였다. 사건 발생 사흘 후 육군본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이어졌다. 황인철 중사는 상관 폭행 미수 및 특수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즉시 구속 수감되었다. 군사 경찰들이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워 조사실 밖으로 끌고 나올 때 복도에 서 있던 수많은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것은 한 개인의 몰락이자 부대에 군림하던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중대장 김영훈 대위, 행정보급관, 그리고 대대장은 전원 직위에 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휘 책임을 면치 못한 25사단장에게는 엄중 경고와 함께 사실상의 좌천인 정책연구관으로의 보직 해임이 건의되었다. 한 개 대대에서 시작된 파문이 사단 전체를 뒤흔든 전례 없는 숙청이었다. 군 내부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참모총장 며느리를 건드린 대가라는 자조 섞인 소문이 익명 게시판을 떠돌았다. 사건의 파편이 언론에 조금씩 새어나가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참모총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대장과 육사 동기였던 한 예비역 장성은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 장군, 너무 과하면 부러지는 법이야. 군 기강 잡으려다 군 전체의 사기를 꺾어서야 쓰겠나라며 점잖게 압력을 가했다. 외부의 저항은 예상했던 바였다. 박정훈 대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사건의 전말과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집무실에서 박 대장은 자신의 각오를 단호히 밝혔다. 장관님,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덮고 몇몇 지휘관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면 제2, 제3의 강하나 하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님과 제가 지휘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제 명예와 남은 군 생활, 그리고 이 군복을 벗을 각오로 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려 합니다. 장관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한평생을 군에 바친 노장의 비장한 각오에 국방부 장관은 길게 침묵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총장, 뜻대로 하게. 책임은 내가 함께 지겠네. 최고 지휘 계통의 지지를 확보한 박정훈 대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그 길로 육군본부 주요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장군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다들 들었을 것이다. 25사단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나는 참모총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25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 전체의 문제다. 오늘부로 나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명한다. 위원회는 내 직속으로 편제하며 육군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선포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포스터를 붙이는 따위의 보여주기식 행정은 용납하지 않겠다. 병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 지휘관이 부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시스템, 가혹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바닥부터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하라.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군복을 벗겨버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의 가슴에 서늘하게 박혔다. 군복을 벗길 각오. 그것은 타인을 향한 경고이자 스스로를 향한 맹세였다. 한 여군 하사의 상처에서 시작된 분노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향한 거대한 개혁의 선전포고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사건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 파주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지만 국군 수도병원 병실의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강하나는 그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시퍼런 멍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멍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군의관이 내린 진단명이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황인철 중사의 비웃는 얼굴이 나타나거나 어두운 창고에 홀로 갇히는 꿈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낮에는 갑작스러운 소음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낯선 군복 입은 남자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강하나가 아니었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던 군복은 이제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군은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의병 전역. PTSD 진단을 근거로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는 길이었다. 두 번째는 후방의 한직, 예를 들면 육군본부 기록관리실 같은 곳으로의 보직 변경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을 터였다. 모두가 그녀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하나 자신은 혼란스러웠다. 군에 대한 자부심과 배신감이 매일같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였다. 하나야, 괜찮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독일에서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 박시진이었다. 그는 아내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깎은 사과를 건넸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 내 편이라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진 씨. 강하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군인이 되고 싶었던 내 꿈이, 자부심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이 군복을 계속 입을 자격이 내게 있는 걸까? 시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하나야.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이야. 그건 당신이 군복을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변하지 않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평생 당신 곁에서 응원할 거야. 당신은 내게 군인이기 이전에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내 삶의 전부니까.
남편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강하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태롭던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인 박정훈 대장이 사복 차림으로 혼자 병실을 찾았다. 그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군 관련 서적을 보고는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대장이었다. 몸은 좀 어떻더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님. 그래. 의병 전역과 보직 변경 두 가지를 제안받았다고 들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참모 총장의 그것이 아닌 인생 선배이자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아가, 나는 내가 나 때문에 혹은 시진이 때문에 억지로 이 군복을 입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그의 말에 강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떠나라는 말에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박 대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내가 도망치는 군인이 아니라 싸우는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부서진 강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지만 불에 달구고 수없이 두드려 단련된 강철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명검이 되는 법이다. 내가 겪은 아픔을,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거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한 군인이 되어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이 없는 군대를 만드는데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늙은 군인의 욕심이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격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녀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았다. 강하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부패한 정치인을 잡아넣는 검사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 대신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길을 택했던 이유. 시아버지의 강직한 모습에서 보았던 진정한 명예와 헌신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강하나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하나 하사입니다. 저 의병 전역이나 보직 변경 대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장교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강하사? 강하나는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육군부사관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미래의 분대장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그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철은 이제 스스로를 단련하여 새로운 칼날이 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내려앉은 충남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본부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국의 군단장, 사단장을 비롯한 육군의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계급과 서열에 따라 도열하듯 앉아 있었다. 그들의 번쩍이는 별과 계급장들이 회의실의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평소와 같은 위엄이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바탕 피바람을 예고하는 소집이라는 것을. 회의실 앞문이 열리고 박정훈 대장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백 개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하나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얼마 전 25사단에서 벌어진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에 대해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육군참모 총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 군인으로서 먼저 사죄한다. 한 병사가 겪은 고통을 제때 살피지 못했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성 장군, 육군 전체의 수장이 전군 지휘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전례 없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서늘해져 있었다. 하지만 반성과 사죄만으로 이 썩어빠진 문화를 바꿀 수는 없다. 25사단의 옛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승진부대다. 나는 오늘 그 이름을 빌려 진정한 승진이 무엇인지, 우리 군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5가지 강령으로 선포하고자 한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부대에 적용되는 철의 군율이다. 그는 연단 옆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에 승진 병영 문화 혁신 5대 강령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제1조 소통의 승진. 울림의 벽을 설치한다. 기존의 소원 수리함은 지휘관의 서랍 속에서 죽어갔다. 이제부터 전 부대는 병사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식당이나 생활관 복도에 QR코드를 부착한다. 이 QR코드를 통해 제기된 모든 건의와 신고는 중간보고 개통을 일절 거치지 않고 육군본부 감찰실과 내게 직접 보고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내 직을 걸고 보장한다. 지휘관의 귀를 막고 병사의 입을 막는 침묵의 카르텔을 원천적으로 분쇄하겠다. 제2조 책임의 승진. 다중면접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지금까지 지휘관은 오직 상급자의 평가로만 평가받았다. 이제부터는 부하들이 자신의 지휘관을 평가한다. 분기별로 시행되는 이 익명평가는 해당 지휘관의 성과상여금과 진급심사의 50% 이상의 비중으로 반영될 것이다. 부하를 존중하지 않는 지휘관, 리더십이 없는 지휘관은 더 이상 이 군에서 진급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제3조 감시의 승진.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한다. 더 이상 참모총장 방문 대비 대청소 같은 기만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육군본부 직속의 암행감찰관들이 불시에 사복 차림으로 여러분의 부대를 방문할 것이다. 그들은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여러분이 보고서에 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보고 듣고 내게 보고할 것이다. 진정한 군대는 보여주기식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건강한 군대다. 제4조 존중의 승진. 동기 생활관을 확대하고 분대장의 권한을 강화한다. 수직적 위계 질서가 폭력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 동기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감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와 동시에 병사들과 가장 가까운 지휘자인 분대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5조 처벌의 승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가혹행위, 폭언, 직무유기 등 병영 부조리를 저지르거나 묵인한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번의 적발로도 군복을 벗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온정주의는 동료애가 아니라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일 뿐이다. 5가지 강령이 모두 발표되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안이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마침내 한쪽 구석에서 한 노장 군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전노장으로 명망이 높았지만 그만큼이나 낡은 군대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총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박정훈 대장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총장님의 충정과 개혁 의지는 존경합니다만 이 강령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군의 지휘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병사들이 상급자를 우습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군을 와해시키는 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낡은 관성에 젖어있던 지휘관들의 불안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훈 대장은 그를 잠시 쳐다볼 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휘 체계를 흔든다고 했나? 다시 묻겠다. 부하를 폭행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지휘 체계인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를 감싸는 것이 지휘 체계인가? 그렇다면 그런 지휘 체계는 마땅히 파괴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휘 체계가 아니라 범죄 집단의 공모일 뿐이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병사들이 상급자를 우습게 알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존경은 계급장이 아니라 인격과 리더십에서 나온다. 자신의 리더십을 믿지 못하고 부하들의 정직한 평가가 두려운 자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자다. 박정훈 대장은 연단을 한 걸음 내려와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지휘관들을 향해 선포했다.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명령이다. 오늘부로 승진 5대 강령은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군율이다. 따르지 못하겠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군복을 벗고 나가라. 나는 한 사람의 불의를 응징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군의 명운을 걸고 이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내 뒤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저항하다 심판받겠는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의 선언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저항하려던 늙은 군단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이며 그 파도의 정점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참모총장이 서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운 압도적인 의지 위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정훈 대장이 선포한 승진 5대 강령은 군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거센 저항과 냉소가 가득했지만 총장의 타협 없는 의지 앞에 낡은 관행들은 하나둘씩 힘을 잃어갔다. 변화는 더뎠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거기. 자세 무너진다. 분대장은 지금 즉시 분대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해.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 강하나 중사의 매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년 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여린 하사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부사관학교에서 가장 실력 있고 동시에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교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군복 소매에는 하사 계급장 대신 두 줄의 비자가 선명했다. 그녀는 후보생들에게 전술과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관보다 리더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수업 첫 시간은 언제나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지휘할 분대원들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맡긴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아들, 딸이다. 그들의 목숨과 인격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그날 오후 리더십 훈련 시간. 강 중사는 한 후보생 그룹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은 최민준 후보생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그는 팀원의 작은 실수를 큰 소리로 질책하고 나 때는 마리아라는 식의 권위적인 언사를 남발하며 교묘하게 팀원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다. 그의 모습에서 강하나는 2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황인철 중사의 그림자를 보았다. 훈련이 끝나고 강 중사는 최 후보생을 따로 불렀다. 최 후보생. 오늘 훈련에서 자네가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떻지? 네. 저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원들을 이끌어 과업을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 후보생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강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착각하지 마라, 최 후보생. 자네가 보여준 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폭력이고 리더십이 아니라 독재다. 자네 팀원들은 자네를 따른 게 아니라 그저 불이익을 당할까봐 복종했을 뿐이야. 하지만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입니다. 때로는 강압적인. 그래서 그 강압으로 부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강 중사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아는 어떤 군인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자신의 선임에게 매일같이 인격 모독과 폭력을 당했지. 그 선임도 자네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말했어.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 그 뛰어난 군인은 마음이 부서졌고 그 선임은 군복을 벗고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자, 다시 묻겠다. 부하를 강하게 만드는 리더와 부하를 부서뜨리는 리더 중 누가 진짜 강한 리더일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실린 무게는 최 후보생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강압적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자기 기만인지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강하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는 입이 아니라 들어주는 귀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라.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미래의 리더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12보병사단 GOP 1반전초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이진석 이병은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험악한 선임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그가 생활관에 들어서자 분대장인 박성우 병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예상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진석이 왔구나. 고생 많았다. 여긴 우리 분대원들이고 내 옆 침상 쓰는 애들이 내 동기들이야.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돼. 박 병장은 생활관 벽의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울림의 벽이라는 제목 아래 QR코드 하나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저건 우리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다. 만약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휴대폰으로 저걸 찍어. 그럼 내 이야기는 중간에 아무도 모르게 곧바로 육군본부로 날아간다. 이걸 썼다고 해서 너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없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군복을 벗게 될 거야. 이건 참모 총장님의 약속이다. 이진석 이병은 눈이 동그래졌다.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며칠 후 한 선임이 계속해서 그의 PX 물품을 말없이 가져다 쓰는 일이 반복되자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울림의 벽에 글을 남겼다. 다음 날 행정보급관은 그를 조용히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해당 선임은 다른 분대로 전출됨과 동시에 징계 교육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이진석 이병은 깨달았다. 이 군대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 PX 추리닝 차림의 한 청년이 갓 전입 온 신병 2명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는 부대에 파견 나온 민간 기술자처럼 보였다. 이야, 요즘 군대밥 진짜 맛있어졌네. 나 때는 완전 짬밥이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 부대 급양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 그럼 중대장님은 어떠냐? 꼰대 아니냐? 청년의 넉살 좋은 질문에 신병들은 경계를 풀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닙니다. 저희 중대장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랑 축구도 같이 하시고 건의 사항도 잘 들어주십니다. 대신 훈련 때는 완전 악마로 변하십니다. 한참 동안 병사들과 어울리던 청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정체는 육군본부 직속 암행감찰관 김태호 중사였다. 그는 보안 앱을 실행해 방금 들은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 입력했다. 보고서 해시태그 237 15사단 38연대 2대대 병사 만족도상 신임 중대장 리더십 긍정적 평가 다수 급식 질 개선으로 사기 진작 지휘 보고서와 현장 체감 일치 모범 사례로 기록 요망 그의 보고서는 지휘관들이 올리는 번지르르한 서류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병사들의 목소리, 살아있는 현장의 풍경 그 자체였다. 이 작은 보고서들이 매일 수십, 수백 건씩 모여 박정훈 대장의 책상으로 올라갔다. 개혁의 씨앗은 그렇게 군이라는 거대한 땅의 곳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건으로부터 9년 개혁이 선포된 지 7년의 세월이 흐른 2025년 여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한 창 너머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풍경을 등지고 한평생 군에 몸담았던 노장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이제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박정훈 대장이었다. 그는 곧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40년이 넘는 군 생활의 종착역이었다. 그의 군 생활은 영광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는 후회가 없었다. 특히 지난 7년은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육군 참모총장 시절 시작했던 승진 5대 강령은 해군과 공군까지 아우르는 국방병역 문화 혁신 강령으로 확대되어 군 전체의 체질을 바꾸어 놓았다. 과정은 험난했다. 수많은 기득권의 저항과 정치적 공세에 맞서야 했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결과 군은 과거의 악습을 벗어던지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사진 액자로 향했다. 그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그의 자부심이자 개혁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어느 사막. 자결하는 태양 아래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의 주둔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막사한 위성 지도를 펼쳐놓고 현지 지형을 브리핑하는 한 군인의 목소리가 유창한 영어와 아랍어를 오가며 울려 퍼졌다. Next patrol route will be section Charlie. We need to pay extra attention to the abandoned school building at point 사무어. 다음 순찰 경로는 찰리 구역이다. 사무어 지점의 폐교 건물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브리핑을 이끄는 군인의 전투복 팔뚝에는 ROKARMY 마크와 함께 3개의 비자와 별 하나가 박힌 원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9년 전 파주의 겨울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하사는 이제 없었다. 수많은 야전 부대와 해외 파병 경험을 거친 베테랑 중의 베테랑 강하나 원사였다. 그녀는 동명부대 작전팀장으로서 연합군과 현지 주민 모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최고의 군인이 되어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강원사는 막사 밖으로 나왔다. 그때 앳된 얼굴의 한 여군 하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팀장님, 오늘 순찰조 편성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하나 하사. 편하게 말해봐. 이 하사는 얼마 전 부대에 새로 전입 온 통신 담당 부사관이었다. 그녀는 강 원사를 하늘처럼 우러러보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했다. 강 원사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하사의 보고를 진지하게 들은 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보고 내용 아주 좋아. 그런데 이 하사 아직도 내가 그렇게 어렵나?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존경은 고맙지만 너무 긴장하면 실력 발휘가 안 돼. 여기선 계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린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라는 거.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해. 그게 팀장의 첫 번째 임무니까. 강 원사의 말에 이 하사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9년 전 강하나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이제 그녀는 그 말을 자신의 후배에게 해주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처음 군인의 길로 이끌었던 시아버지처럼 부하들을 아끼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다시 서울 합참의장실. 박정훈 대장은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막을 배경으로 동명부대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강하나 원사의 모습이었다. 얼마 전 그녀가 국제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공로 훈장을 받은 뒤 보내온 사진이었다. 사진 속 자신감과 온화함이 공존하는 며느리의 얼굴 위로 9년 전 피멍이 든 채 두려움에 떨던 한 젊은 하사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에서 시작된 길이었다. 그 아픔이 한 사람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태풍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건강해진 군대와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빛나는 별이 된 군인들이 서 있었다. 박정훈 대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개혁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하나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이었다. 자신의 군복은 이제 벗지만 자신의 정신은 저 먼 타국의 사막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대에서 가장 낮은 땅을 딛고 선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을 터였다. 별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다. 박정훈 대장은 창밖의 평화로운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고 길었던 군 생활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마침표를 찍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